죽음, 궁궐의 여자들에게는 종말이었다. 1762년 매서운 겨울입니다. 궁궐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있고 대전 앞마당엔 상복을 입은 후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왕이 승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눈물은 이미 말라서 눈가에 붙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누구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누구는 입술을 깨물며 앞날을 계산합니다. 왕이 살아있을 땐 이 궁궐에서 그들 또한 주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왕이 죽는 순간 한 가지 질문이 궁궐을 가릅니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오늘은 조선시대 왕이 죽은 뒤 후궁들에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 기록 속에 남은 단어들, 그러나 너무 잔인하게 현실적인 선택지들, 자수궁, 인수궁, 비구니, 사저, 사가, 그리고 칠궁까지 실록과 기록을 바탕으로 후궁들의 왕 사후 인생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죽음은 사람 하나의 죽음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왕이 죽는다는 건 단순히 장례를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궁궐 전체의 질서, 서열, 권력, 그리고 누가 보호받는가가 한순간에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왕비는 대비가 됩니다. 여전히 궁궐에 남고 제도적으로 가문의 중심이 되죠. 하지만 후궁은 다릅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후궁은 어디까지나 왕의 첩입니다. 왕이 사라지면 그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규정됩니다. 왕의 여자는 왕이 없으면 더 위험해진다. 그럼 후궁들은 정확히 어떤 처지에 놓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후궁의 운명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왕자를 낳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후궁이라도 전기와 후기는 다른 게임이었고 아이를 낳았느냐, 그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 하늘과 땅이 갈렸습니다. 조선 전기태 종선조 무렵 궁을 떠나라. 그리고 아이도 두고 가라. 조선 전기, 태종부터 선조 무렵까지의 흐름을 보면 왕이 승하한 뒤 후궁들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궁궐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한 줄이 붙습니다. 친자식과 함께 살 수 없다. 아들이 대군이나 군으로 봉해져 사가를 차리고 있어도 어머니인 후궁이 그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사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국가가 마련한 군가.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공동주택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군가의 대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공간들입니다. 자수궁, 인수궁. 자수궁은 세종의 후궁들이 머물던 곳으로 전해지고 지금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일대로 거론됩니다. 문종이 즉위한 뒤 태조의 아들 무한대군의 집을 수리에 마련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인수궁은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병들었거나 나이가 든 후궁들이 머무는 곳, 말하자면 요양 공간에 가까웠죠. 그 외에도 이빈궁, 영수궁, 수성궁, 창수궁, 정천궁 같은 군가들이 더 있었지만 후궁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그 군가는 폐지되었고 중종 이후로는 사실상 자수궁과 인수궁만 남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 그런데 그 삶은 감옥에 가까웠다. 군가 생활은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가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품계에 따라 쌀, 콩, 기름, 소금, 짱 같은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받고 옷감과 땔감도 지급됩니다. 궁녀, 환관, 노비도 배치되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지원은 있지만 자유는 없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군가의 후궁들에게 가장 무서운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재혼 금지. 이건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절대 금지였습니다. 왕의 여자는 영원히 왕의 여자라는 관념이 제도처럼 작동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다 발각되면 사형. 심지어 임신했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유도 없습니다. 군가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친자식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조용히 늙어가야 했습니다. 경쟁이 끝난 자리 그녀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다. 왕이 살아있을 때 후궁들 사이의 공기는 칼날 같았을 겁니다. 총애는 곧 생존이고 총애는 곧 친정의 운명이고 총애는 곧 내일의 밥상과 처소를 바꿉니다. 그런데 왕이 죽는 순간
그 경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우리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군가에서는 의외로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군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른 기능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불당입니다. 그리고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왜 비구니가 되었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출구였다. 후궁들이 비구니가 된 이유는 여러 갈래로 설명됩니다. 첫째,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왕의 극락왕생을 빌며 불경을 읽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둘째,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화려했던 과거를 접고 남은 생을 평온하게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셋째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재혼도 안 되고 자식과도 함께 못 살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도 차단된 삶에서 불교는 신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활의 틀이었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에는 불당이 설치되고 후궁들은 그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와 연불로 채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무엇을 빌었을까요? 죽은 왕의 명복, 남은 생의 무사, 그리고 살아있는 자식들의 안녕. 어쩌면 이 고된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금지령,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불사. 기록에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1494년 성종시대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열렸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이를 지켜보던 연산군은 1504년에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불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종 이후로 다시 성행했고 자수궁과 인수궁은 점점 군가라기보다 사찰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하들이 건의합니다. 군가가 사찰이 되었으니 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군가는 후궁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장치이기도 했고 당대의 정치재정관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61년 마침내 폐지되었습니다. 전쟁과 재정 그리고 성리학의 무게. 결국 1661년 현종 연간에 이르러 자수궁과 인수궁이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시설이 크게 훼손되었고 유지할 재정도 부족해졌습니다. 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성리학 질서가 더 강해지면서 불교 색채가 짙은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군가가 사라진 뒤 후궁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부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며 판이 바뀝니다. 조선 후기 숙종 이후 후궁들에게 두 개의 길이 생기다. 숙종 이후 시기부터 후궁들에게는 전기에는 없던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째, 왕이 궁 밖에 사절을 마련해주는 방식. 숙종이 후궁들을 위해 처음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해지며 후궁들은 그 사저에서 궁녀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공간은 흔히 후궁방이라 불립니다. 둘째, 자녀의 사가에서 함께 사는 것.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아들이나 딸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허용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후궁 입장에서는 군가처럼 갇힌 생활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친자식 곁에서 손주도 보고 적어도 사람 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도 절대 변하지 않은 금기가 있습니다. 재혼 금지. 그리고 또 하나. 궁 밖이라 해도 그들은 늘 데뷔전의 눈치와 한 번 왕의 여자였던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외출이나 교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 하늘과 땅이 갈리는 순간. 지금까지는 일반 후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후궁이 왕자를 낳았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그때부터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수빈 박씨입니다. 정조의 후궁으로 입궁했고 순조의 생모가 됩니다. 순조가 즉위하자 수빈 박씨는 자궁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받습니다. 자궁은 왕의 생모이지만 왕비는 아닌 후궁에게 주는 칭호로 상징적으로는 왕비와 대비 사이 같은 애매하지만 높은 위치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궁 안에 별도의 처소가 마련되고 궁녀와 내관의 시중을 받으며 의복과 음식도 최고급으로 제공. 이 자궁이라는 장치는 정조가 자기 어머니를 예우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됩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예우의 틀을 정리하려 했고 그 결과 자궁이라는 칭호가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왕을 낳은 후궁 사례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경종의 어머니 희빈장씨,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김씨 같은 인물들도 함께 거론됩니다. 물론 희빈장씨처럼 왕비로 올라갔다가 다시 폐위되고 사사된 비극도 있었죠. 그런데 조선은 끝까지 선을 지켰다. 후궁은 왕대비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조선의 법도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후궁은 아무리 아들이 왕이 되어도 왕대비가 될 수 없습니다. 왕대비는 오직 선왕의 정비, 즉 왕비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후궁이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되면 어머니가 황태후가 되고 심지어 황제와 합장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도 생모는 자궁 같은 위치에 머물 뿐 정비인 왕비가 차지하는 대비전의 권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신주는 종묘에 모셔지지만 후궁은 아무리 왕을 낳았어도 종묘에 들지 못합니다. 대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칠궁입니다. 칠궁은 왕을 낳은 후궁들의 신주를 모신 별도의 사당으로 지금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 남아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궁에 모셔진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 선조의 생모 창빈 안씨 등이 거론됩니다. 왕을 낳아도 종묘는 못 간다. 이게 조선 사회의 적서 차별이 제도와 공간으로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묘가 아니라 궁이라는 낮은 등급의 사당에 모셔진다는 점도 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재혼한 후궁은 없었나? 극히 드문 예외. 그럼 여기서 누구나 궁금해집니다. 정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을까? 기록을 뒤져보면 극히 드물게 특수한 사례가 언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조의 한 후궁이 왕비인 열 왕후의 미움을 받아 출궁했고 놀랍게도 재혼까지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제도와 관습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궁은 평생 재혼하지 못하고 수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여자는 죽을 때까지 왕의 여자였습니다. 후궁들의 하루 조용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무서운 삶. 군가나 사저 혹은 자녀의 집에서 지내던 후궁들의 삶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불공을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시간을 보냅니다. 궁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 다른 후궁을 방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입니다. 친자식이 찾아오면 반가워했겠지만 그것도 자주 있긴 어렵습니다. 아들이 높은 벼슬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으면 후궁의 아들이라는 부담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찾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궁들이 외로움 속에서 늙어갔다고 기록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주 떠올랐을 건 궁궐의 과거였겠죠. 총애를 받던 시절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을 만나러 가던 그 순간 왕이 처소를 찾아와 밤을 함께 보내고 아침이 되면 상궁들이 와서 축하해주던 장면.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오르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친정 식구들이 덕을 보고 오빠나 아버지가 벼슬을 받던 기억. 하지만 그 모든 건 왕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왕이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군가 생활의 디테일, 두끼, 옷감, 방, 그리고 죽은 뒤까지 따라오는 품계. 군가의 일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삶이 얼마나 관리된 삶이었는지 보입니다. 자수궁에서는 하루에 2끼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침죽과 반찬, 저녁 밥, 국, 반찬. 음식의 질은 품계에 따라 갈립니다. 정일품 빈 같은 높은 품계는 고기와 생선이 포함된 반찬을 받을 수 있지만
낮은 품계는 나물 위주의 소박한 식사를 하는 식입니다. 의복도 같습니다. 높은 품계는 비단, 낮은 품계는 무명이나 삼배. 침소도 다릅니다. 비는 독립된 방을 쓰기도 하지만 낮은 품계의 후궁들은 여러 명이 함께 방을 쓰는 경우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더 잔인한 건 이 차별이 왕이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받은 품계는 평생 따라다녔고 죽어서 치르는 장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빈이 죽으면 비교적 예우가 갖춰졌지만 낮은 품계는 훨씬 간소했습니다. 인수궁 요양원 같은 곳, 그러나 의술이 닿지 않는 시대. 인수궁은 특히 병들거나 나이가 많은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으로 설명됩니다. 위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찰하고 약도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궁녀들이 병든 후궁을 간호했겠죠. 하지만 의료기술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진 뒤 궁궐 공동묘지 같은 곳에 작은 봉분으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왕릉이나 왕비의 무덤처럼 웅장한 형태가 아니라 기억에서 밀려나는 방식에 가까운 마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궁의 옷 특별한 예우 그러나 끝내 넘지 못한 선. 자궁의 예우가 얼마나 상징적인지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예복 이야기입니다. 왕비의 예복은 대홍색 계열의 저고리에 특정 문양이 정해진 수만큼 배치되고 대비의 예복은 자적색 계열로 격이 올라갑니다. 자궁의 예복은 그 사이 어딘가. 형식은 따르되 색과 문양으로 특별함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려에도 불구하고 자궁의 자리는 결국 애매합니다. 현직 왕비가 존재할 때는 며느리인 왕비가 서열상 더 위에 놓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끝까지 정비와 적통 질서를 흔들지 않으려 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후궁의 끝은 화려함이 아니라 규정된 삶이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이 죽은 뒤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궁궐을 떠나 군가 자수궁인 수궁 같은 곳에 모여 살았고 재혼은 금지되었으며 자식과 함께 사는 것조차 어렵거나 제한되었습니다. 많은 후궁이 비구니가 되어 불당에서 불경을 읽고 여생을 보냈습니다. 연산군이 1504년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후 다시 불사가 성행하기도 했고 군가는 사찰처럼 변해가다가 1661년 현종 연간에 폐지됩니다.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는 왕이 마련해준 사저 궁방에서 살거나 자녀의 사가에서 함께 사는 길이 상대적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재혼 금지는 여전했고 자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 특히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에는 자궁 같은 특별한 지위를 받으며 왕비에 준하는 예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왕대비가 될 수는 없었고 종묘에도 들어갈 수 없었으며 최대의 영광은 칠궁의 신주가 모셔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혼? 기록상 극히 드문 예외가 언급되지만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수절했습니다. 결국 후궁의 삶은 화려한 궁중 생활이 끝난 뒤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제도와 관습이 끝까지 규정하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때는 궁궐의 중심에 있었지만 왕의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 권력과 영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둘째, 함께 살 수 있다는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셋째, 제도와 관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지배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